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먼저 무등을 본대요. 무등을 보는데 어쩌라고. 자,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서정문학이잖아요. 그럼 정서를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화자가 무등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무등을 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등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어쨌든 화자의 상황과 그 다음에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무등을 봐서 뭔가 느낄 겁니다. 예, 서정문학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가 그냥 뭔가를 보고 끝난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본 걸 통해서 화자가 느낀 게 뭐냐? 뭘 깨달았냐?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어, 가지게 되었냐, 이런 것들을 서술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셔야 되냐, 이 무등이라는 걸 보고 화자가 뭘 느꼈는지 혹은 뭘 깨달았는지 한번 작품을 통해서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등이 뭘까? 무등이 뭐죠, 여러분? 무등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우리 사전에다가? 무등. 뭐가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무등은 뭐냐면요.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무등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뭐 가본 적 없고 본 적 없어요. 근데 1년과 2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는 가능하셨어야 되냐면, 화자는 지금 산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산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배우고 일깨우고 깨닫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잡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제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무등이 산일 수 있겠구나 정도의 사고 가능할 것이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좀 한 차원의 어떤 사고를 더 단계로서 밟아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1년과 2년에서 뭐는 잡으셔야 되냐면, 화자가 지금 산을 받고 그 산을 통해 인간의 삶의 자세를 듣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은 꼭 잡으셨어야 맞습니다. 자, 1년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남루, 몰라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낱이라고 하는 부사와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한낱과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으로 귀결되냐?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가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화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난 네가 뭔데? 이 정도의 의미로 1년의 일행을 서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남루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두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종종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남루, 명사로서 낡아해진 옷.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남루를 걸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해진 옷, 뭔가 좀 거지 같은 모습, 남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루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여기 있죠. 남루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낡아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그래서 남루하다는 게 꼭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되어서 뭔가 모습이 꾀죄죄하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옷차림이 남루하다. 혹은 그에 따른 남루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루히라고 하면 이제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너저분하게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네, 알아주시면 좋은 단어이니까 꼭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그러면은 뭐 얘네들은 이제 왠지 좋게 서술한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는 햇빛, 그 다음에 갈매빛, 얘는 무슨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름산을 서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산이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는 관형어구 표현이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여름산이니까. 그러면 여름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이런 속성들이겠죠. 이거는 뭔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긍정의 어떤 느낌으로 서술을 했겠구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름산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번 비틀어 버리죠. 여름산 같은이라고 하면서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이 여름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원관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산이 좋은 건 맞는데 여름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여름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타고난 살결과 타고난 마음씨가 여름산에 비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까지야 다 가릴 수 있겠는가? 있으랴? 라고 의문형 어미인데 답정너 의문문이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리법은 일반적으로 이 표현에 부정, 낫을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릴 수 있으랴 라고 했으면 가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과 마음씨까지 가릴 수는 없다,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정도의 의미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장의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누군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어를 찾는 방법은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술어를 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주어죠. 그럼 누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난이, 얘가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이 우리들의 살결과 마음씨를 가릴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과 마음씨는 인간의 어떤 순수한 내면, 그 다음에 순수한 본성,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산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눈부신 햇빛 속에 쫙 드러내고 서 있다. 뭐예요? 가난 따위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네, 이연으로 한번 가보시죠. 청산이 그 무릎 아래에 질환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네, 역시 청산이 질환을 기르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고요. 그러면 청산에 대응되는 게 우리일 것이고 질환에 대응되는 것이 새끼들이 되겠죠. 기를 수밖에 없다. 뭐예요? 그런 운명이다. 즉 산이 난초를 기르듯, 질환은 난초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뭐 풀, 나무, 식물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산이, 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이 이렇게 딱 식물들을 다 품어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 새끼들을 기르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릎 아래라고 했으니까요. 청산의 무릎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른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인법으로 청산을 마치 사람에 비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1년과 2년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청산이 질환을 기르는 거,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기르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끼리 뭔가 똘똘 뭉쳐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을 길러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자, 오후의 때라고 하는 명사를 누가 수식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뭔가 목숨이 농을 쳐 휘어든대요. 네, 오후의 때는 부정의 시간입니다. 목숨이 뭔가 위태로운, 위협받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 내외들이여 불렀습니다. 자, 불렀으니까 혹격조사의 사용을 통해 도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외들이여, 내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들도 덜어는 앉고 덜어는 그 곁에 누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들, 이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들은 화자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오후에 때가 왔을 때 앉고 또 누워. 근데 이제 곁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막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요.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을 의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잠깐 그 힘든 시간을 조금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다시 좋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주식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이제 덜어는 앉고 덜어는 그 곁에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었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외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안 내자에 바깥 외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제 안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부인이다, 아내다 이런 뜻이고, 바깥 사람이에요 혹은 바깥 양반이에요 이러면은 제 남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외라고 하면요 부부를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었고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를 한번 보세요. 화자. 그러니까 지금 내외는 화자가 아니잖아요. 화자는 이 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화자란 말이에요. 화자는 보통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잖아요, 나.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의 시는 다 나라고 하는 화자가 세팅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혹은 우리 공동체 전체 혹은 우리 인류 전체의 모습에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라고 하는 화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다양한 시를 만나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만약에 시 속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는요, 내 이야기만 하고 싶은 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가난의 시간을 겪어나가며 살고 있는 이 보편적 인물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화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외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는요, 내가 그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화자 개인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목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외들이요, 누군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역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긍정의 의미를 갖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어미하고 지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필수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잘못하고는 합니다. 지어미는 지 엄마, 지압이는 지 아빠,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좀 외워주십시오. 지어미는 아내라는 뜻이고요.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지아비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네, 뭐 약간 좀 100년 전 시다 보니까 약간 가부장적이기는 하죠. 아내가 뭔가 남편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의 이마라도 짚어주어라
이마를 짚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열나나 뭐 감기를 체크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해석인 것 같죠? 요 정도의 느낌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음, 좀 안부도 물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오후의 때, 오후의 시간을 버티며 잘 지혜롭고 현명하게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고 표현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그러면 얘는 부정이겠네요. 뭐뭐라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시덤불 쑥구렁은 오후의 때와 비슷한 시공간적 배경으로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그러면은 놓일지라도 옥돌같이 묻혔다고 생각해라 이거니까 얘는 긍정이죠. 그리고 생각할 일이요, 이런 종결음이 혹시 알고 계세요? 뭐뭐요. 얘는 문장을 and로 연결해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펜이요,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요예요. 이것은 펜이요.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and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옥돌같이 묻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미야. 또 청태라도 자욱이 낄 일인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옥돌. 옥돌은 뭡니까? 우리 옥석이라 그러잖아요. 옥석. 원석이죠. 원석. 그러니까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되기 이전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옥석이라고 하죠. 원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옥돌같이 묻혔다고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좀 힘든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땅 밑에 묻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타이밍만 잘 맞으면, 시기만 잘 맞으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다이아몬드로 가공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며 보석처럼 살아갈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므로 우리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마치 누구처럼요. 무등산, 청산처럼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라는 말입니다. 자, 호젓하게, 자욱하게. 어떤 단어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호젓하다. 고요하게.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죠? 호젓 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꼭 무서움을 느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고요하게, 호젓하다 라는 건 뭔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쓸쓸하고 외롭게. 그렇게 쓰일 때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젓이 이것도 약간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좀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네요. 뭔가 너무 구석져서 무섭고 외롭다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의연하게 홀로 탁 남았는데 그게 슬퍼가 아니라 뭔가 의젓하게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젓이 뭐 호젓하다, 호젓 명사도 있나 보네. 명사는 없네요. 호젓이와 호젓하다라고 하는 표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욱하다. 아이고. 네. 연기나 안개 따위가 잔뜩 끼어 흐릿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욱이 그러면은 부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욱, 얘도 명사로서 홀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욱을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호젓이와 자욱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요, 요 청태예요. 청태. 청태가 무슨 뜻이냐면 청은 이제 푸른색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태는 이끼라는 뜻이거든요. 푸른 이끼. 그러니까 푸른색이니까 뭐 당연히 색채어,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활용, 이 정도는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 이끼라고 하는 애가 이 시에서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끼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비유적 의미로서, 어떤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끼라고 하는 애가 우리 문학작품 속에서 사용됐을 때
어떤 의미를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쉰 너만 알려줄게 해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소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품 정리입니다. 주제에서 가난을 이겨내려는 삶의 자세. 그래서 가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타고난 마음과 살결이 존재한다. 그래서 의연하고 담담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사랑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서리법 아까 잡았었고요. 명령 영어조이기는 한데 뭔가 좀 완곡하죠. 너 이렇게 해! 라고 강력하게 명령한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곡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어조임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의인법 잡았었고요. 네, 자연물을 통한 깨달음과 교훈을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거 대충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면 잡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시는 기본적으로 먼저 산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산이 아무리 혹독한 추위와 겨울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 질환들을 잘 길러내는 것처럼 저 햇빛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쉰 너만 알려줄게. 1번 읽기입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읽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읽기가 긍정으로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갖냐? 첫 번째, 끈질긴 생명력과 지속성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읽기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먹이사슬에서 가장 최하단 밑에 있는 애가 이끼잖아요. 그래서 이끼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쫙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면서도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왜요? 이끼는 막 화려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막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아름다운 색감을 갖고 있는 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딱 겸손하고 소박하게 지키면서 끈질긴 생명력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화로움이라든지 공존하는 어떤 모습들로 해석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이사슬의 이제 최하단에 위치하는 애다 보니까 이 이끼가 많은 곳이어야 생명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뭔가 이 어떤 생태계의 공존, 생태계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이끌고 가는 이런 아이가 이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끼라고 하는 애가 긍정적인 의미로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의미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배경 지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반면에 발전이 없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체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 왜 그렇죠?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고 뭔가 멸망의 시대, 인류가 망해버렸어. 이러면 이제 이끼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인류의 멸망 이후에 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작품들, 뭐 영화도 많고 뮤직비디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끼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뭔가 시멘트, 잿빛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끼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체되어 있고 부패되어 버린 곳.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에 의해 관리받지 못한 곳 이런 의미로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 웅덩이는 썩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런 느낌처럼 이게 계속 뒤집어져야 돼. 물 웅덩이가 고여있으면 안 되는데 고여버린 곳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넣어주고 싶을 때 이끼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노후된 곳, 쇠퇴돼 버린 곳, 폐쇄적인 공간, 고립되어 버린 곳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끼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했을 때 과연 무슨 의미로서 이 작품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이 시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이끼가 자욱이 끼이는 거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끼는 뭐예요? 바로 끈질긴 생명력과 지속성,
겸손하면서도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 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 내가 음,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다시 주식이 올라가듯 원석이 꺼내어져 보석으로 가공되듯 우리들도 옥돌처럼 이끼처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박수받고 또 괜찮아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대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압이 아빠 아닙니다. 남편이고요. 지엄이 엄마 아닙니다. 부인이라는 뜻이니까요. 꼭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실기 전략 마지막입니다. 자, 명령형 어미 뭡니까? 보통 뭐뭐 하라 존댓말로 나오면 뭐뭐 하십시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존댓말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죠. 근데 뭐뭐 하십시오. 이것도 존댓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긍정적 지향, 화자가 추구하는 바, 화자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임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이러면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반드시 화자의 지향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긍정적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언제가 있겠죠? 네, 반어법일 때 있겠죠. 그래, 너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반어법일 때에는 공부하지 마가 진짜 의미가 아니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품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